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관련된 사건은 늘상 이슈가 되곤 하죠. 저도 당사자인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눈을 돌리지 못하겠더군요. 아들은 일찍이 남편을 잃고 지내던 제게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보물이었거든요. 처음 아들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땐 아들과 비슷한 사연이라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어요. TV에서 씩씩하게 걷는 아들 또래를 보면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어버려야 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났었죠. 어찌 보면 그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 등의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 많아요. 모든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랬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얼마 전 일어난 엄청난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을 겪으며 엄마인 내가 아들의 문제에 대해 회피하려고 했구나 싶은 생각을 고쳐먹은 순간이기도 했죠. 부모가 되어서 아들이 겪는 힘든 일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를 잃은 내 아들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피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기로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즐기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건실한 30대 청년이었죠. 누군가 그랬던가요?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누가 그 사고를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요. 이 말처럼 아들에게 큰 사고가 난 것은 딱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고를 겪고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올라와서 목숨을 건졌어요. 아들은 공사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며 일하던 30대 소장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있던 아들은 특유의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건설업에서 일하는 나이 많은 어른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 놈이 자기 위에 있으니 딴지를 걸 법도 한데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들을 잘 따르고 일을 열심히 해주었죠. 아마도 사람들이 아들을 좋아하고 따랐던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남편이 하늘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친가 쪽 친척들과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에게는 그게 제가 일방적으로 해코지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는 친척들 앞에서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라며 오히려 어렸던 아들이 저 대신 어른들에게 반박을 했었고요. 남편을 잃었지만 그런 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날까지 편하게 살아오진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들은 그 순간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그대로 달려나가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이 일을 할 때 다른 건설회사에서 임금이 밀린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대금을 계약한 날까지 잘 챙겨줬지만 소문을 들어보니 임금체불로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군요. 아들도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고 그 회사 사장님에게 잘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뻔뻔함에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법정까지 끌고 갔던 일도 있었죠. 그때 아들이 그렇게 나서게 된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임금이야 어떻게든 쪼아서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돈이 급해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당시 자기 팀으로 있던 한 사람이 그런 부류였고요. 아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준 회사와 싸우려고 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생각도 않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면들이 30대 초반에 아들을 소장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들이 건설 도중 건물 잔해에 깔려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끔찍한 사고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한민국에 아들의 손을 거쳐서 올린 건물이 수없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당사자인 아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어요. 사고 이전에는 화목한 훈기만 들었던 우리 집에는 사고 이후로 나의 한숨과 아들의 통증을 호소하는 비명만이 가득하게 되었죠. 사고 이전의 아들은 정말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는 흔치 않다고 말할 정도로 집안의 모든 일을 본인이 다 도맡아서 할 정도였죠. 매번 공사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늙은 내가 힘들다며 하나라도 젊은 자신이 다 하겠다며 모든 일을 제 손에 거쳐서 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활동적이던 사람이 다리를 잃었으니 제 심정은 어떻겠나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도 이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아들은 굉장히 예민한 구석이 있었는데 특히나 내가 아들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로 화를 내곤 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런 아들에게 너무 속상했죠. 부모니까 당연히 다친 자식을 보면 손이 먼저 나가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발이 먼저 걷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바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내가 사고를 당한 게 엄마 탓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엄마 인생을 다 나한테 허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엄마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니, 나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와. 내가 더 아프다고. 없던 죄책감도 생겨. 그리고 미안해서라도 진짜 아파서 소리 지르고 싶은데도 입 밖으로 소리도 못 내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그 순간 아차 싶긴 했습니다. 아들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하니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그런데 아들은 본인의 속마음을 말한 것일 뿐인데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오니까 본인이 더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욕을 하더니 그대로 방문을 열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창고로 쓰고 있는 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전과는 다른 아들을 지켜보면서 도통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나날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 다니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죠. 처음에는 아들의 담당 의사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제 팔을 잡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때 저는 아들의 재활 운동을 기다리며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오니 의문스러울 뿐이었죠. 저기요. 지금 그 사고로 다리 잃으신 분 재활 운동 기다리시는 어머니 맞으시죠? 네, 네. 그런데 혹시 누구신지요? 저희가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여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이끌고 사람이 많지 않은 구석으로 끌고 가더군요. 저는 낯선 사람의 기이한 행동에 손을 빼려고도 했지만 그 눈빛이 간절해서 그냥 같은 성별이니 별일이야 있겠어 싶은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어머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죠. 제가 수상하고 이상해 보이실 거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 어머니 아드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갑자기 제 아들과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저의 손을 감싸주는 여의사.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멍하니 그 의사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거 압니다. 요즘 세상에 몸이 불편한 사람 누가 선뜻 만나려고 들겠어요. 충분히 어머님이 의심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그 사람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몸이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고요. 보시다시피 직업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다고 사람 성품 어디 가나요?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정 믿기지 않으시면 제가 평생 그 사람 주치해야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젊고 미래가 촉망받는 직업도 가진 여자가 몸도 불편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나서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미심쩍은 표정을 하니 그 의사도 계속 적극적으로 자신과 제 아들을 이어달라며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는 식으로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계속하더군요. 저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전혀 아니고요. 남자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남자가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벌이가 좋은데. 그렇죠. 저 절대 그 사람에게 돈 벌어라고 강요하는 일 없을 거고요.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 대학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당직도 있으니 날을 새고 들어오는 날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연차만 다 채우고 나면 저 제 병원 차릴 생각이에요. 그동안 돈도 충분히 벌고 있고요. 저 절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 사람이 가진 남자다운 면모,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에서 느낀 간절함이 거짓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제 대답에 그 의사는 눈에 띄게 기뻐하며 자기 연락처라고 명함을 주고 어디론가 다시 사라졌어요.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자의 똑부러진 태도도 놀랐지만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그녀의 결혼 가치관이었죠. 요즘 세상에 여자가 돈을 벌어올 테니 남자는 가만히 집에서 놀아도 된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여사는 본인이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놨고 미래 계획도 이러하니 제 아들과 다리만 놓아주면 자신이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그저 아들의 남자다운 면모에 반했다며 자리를 주선해달라는 그 의사. 당장 믿어도 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들에게는 말을 안 하고 아들이 병원을 다닐 동안에 주변을 탐색하기로 했어요. 여의사는 주변 평판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담당하는 환자들에게 절대 거친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정이 많아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동료 의사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도 물어보니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그래도 몸을 다친 아이가 이번 일로 마음도 다칠까 싶어 제가 직접 먼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의사와 말이죠. 그 의사도 먼저 나를 만나자는 말에 흔쾌히 시간이 괜찮다며 당장 병원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잠시 어디 갔다 오겠다 말한 다음에 그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떤 행동을 해서 그쪽이 말한 남자다운 면모라는 걸 좋아하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아들이 그냥 착하고 심성이 곧다는 말만 하던데. 여의사는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을지는 몰랐는지 얼굴에 옅은 홍조를 띠며 제 말에 답했습니다. 사실 저번에 일이 있어서 재활센터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드님을 처음 봤고요.
다리를 잃었음에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불타는 눈이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왔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그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 게요. 그러다 하루는 재활을 하던 한 어르신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어요. 노인이 뭐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날 하필이면 재활센터 인력이 전부 바쁜 시간이었던지라 제대로 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고요. 그걸 보더니 휠체어를 끌고 다가가서 간호사에게 대신 노인의 요구를 전해주더군요. 거기 있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당당하게 나서서 처리하는 모습이 제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반하게 되었죠. 여의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사소한 일은 제게 털어놓지 않았거든요. 그저 오늘도 별일 없었다로 일관했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여의사와 만날 자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그 의사와 만나기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로 인해서 고생시킬 사람 더 늘리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에요. 아들, 그게 어떻게 고생시키게 만드는 거야? 나는 네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너를 봐주는 일이 한 번도 고생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네가 지금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왜 너는 높게 평가해 주지 않는 거니? 너 못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한 너도 좋다며 달려드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아들은 묵묵히 제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의사와 만나보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아들과 여의사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서 끝내 아들이 여의사의 의사를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말했던 그 이유를 빌미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의사는 제게 걱정 말라며 자신을 받아줄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는 생각을 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모르는 여의사는 결국 제 며느리가 되었어요. 처음에 결혼까지는 하지 말자고 난색을 표하던 아들도 며느리가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니 헛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결혼을 다 해보네 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웃음을 되찾은 아들의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며느리에게 잘 대해줘야겠다 생각했고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요. 매사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저와 아들에게도 밝게 사는 방법이라며 함께하자고 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외식 한 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며 아들과 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전과 달리 점점 밝아지는 아들의 모습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이 감사함을 어떻게 며느리에게 갚아야 할지 너무 고마워서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아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아들에게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고 나니 바로 아들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며느리의 행동을 자세히 지켜봤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많은 세월을 살아온 저보다 훨씬 본받을 점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남편에게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성심성의를 다했어요. 게다가 말이죠. 심성이 고운 며느리는 제가 살던 집도 자신들의 신혼집 근처로 옮겨주며 출근 전마다 제게 문안 인사도 하고 갔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이런 시간이 반복되니 친해지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더군요. 며느리와 전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가 돼서 일상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되니 하루 있었던 일 아무거나 보내달라고 해도 쉽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자기 걱정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절대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며느리와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저에게 딸이자 아들의 아내요. 훌륭한 의사며 은인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하루 며느리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짐가방을 들고 와 며칠만 신세를 지겠다고 온 겁니다. 평소 너무 다른 행동에 놀라서 물었죠. 아니, 무슨 일이니?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제가 물으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예, 무슨 일 있구나. 그렇지. 우리 아들이 그랬니? 아니면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나한테 다 말해봐라, 얼른. 어머니, 저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 이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고 남자다웠던 그 사람이요. 얼마 전에 제가 별장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날 사소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 그 사람 생각해서 별장까지 얻어서 큰맘 먹고 놀러 간 거였는데 같이 가다가 잠시 별장 위치 찾아보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일부러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실수로 길 잃었다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런데 더 슬픈 건요. 직장 동료하고 연락만 주고받아도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까지 찾아와서 제 손 붙들고 저놈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냐고 몰아가고요. 저 숨 막혀서 도저히 그 일랑 못 살겠어요. 며칠만 신세지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말로는 아들이 의처증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꾸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을 했다지만 아내가 절대 남편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고 뭐고 봐줄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니? 그 놈은 내 아들이지만 정말 못된 놈이구나. 어떻게 제 아내가 하는 말을 전부 의심할 수가 있어. 일단 의심하기 전에 제대로 대화부터 했어야지. 내가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가. 이후 며느리가 계속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아들은 며느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우아 보이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그런 오해가 쌓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다독여 주었죠. 며칠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의 냉전이 길어지고 있었을 때 저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싶어서 입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와중에도 착한 며느리는 별장으로 아들과 함께 가서 대화로 잘 풀어보겠다면서 먼저 집을 나섰고 제게 아들에게 꼭 전해달라며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에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 아들, 네 마누라가 그렇게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데 너는 그게 그렇게 힘드니? 너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나는 절대 여자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생활까지 터치하는 나쁜 놈으로 널 교육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장 별장에 가서 네 아내와 대화라도 나누고 와. 아들은 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삭히는 듯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 화가 났죠. 아이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며느리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 것 같니? 너처럼 몸이 아픈 사람에게 며느리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더 있을 것 같냐는 말이야. 내가 너라면 아내한테 넙죽 절이라도 하고 모셨을 거야. 밖에서 돈 벌어서 가정 책임지지. 남편 재활운동 돕지.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제가 이렇게 화를 낸들 아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더군요. 별장만 다녀와라. 이야기라도 해보라는 그 행동 하나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들은 제가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니 더는 듣기 싫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수학도 없이 집으로 다시 터덜터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며느리에게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어머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믿지 마세요. 저 지금 긴급 수술이 생겨서 수술실 들어가는 직전입니다. 오래 걸리는 수술이라 이후 답장이 힘들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문자로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며느리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제게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이 되었고 저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그댁 며느님이 오늘 오후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딸 같던 며느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뿐인 은인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저는 그 소식에 또다시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처럼 절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번뜩 드는 생각에 경찰에게 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은요? 옆에 몸이 불편한 남자가 타고 있지 않았나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죠? 제 다급한 목소리에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정적이 마치 수십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에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서류를 찾아보니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경찰의 답변에 저는 확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아들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또 잔소리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평소와 같은 멀쩡한 목소리,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물었죠. 너, 네 아내랑 같이 별장에 간 것 아니었어? 분명 아침에 나한테 너랑 온다고 문자가 왔는데 너 도대체 별장에서 어떻게 혼자 온 거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급한 제 목소리에도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내뱉으며 무슨 소리예요? 나 재활 중이야. 끊어요. 하고 툭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끊어버린 뒤에도 계속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괘씸한 행동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도망치듯 짐을 싸서 연락이 왔던 경찰관이 알려준 지방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데 지금 남편이 돼서 분명 아들도 나와 같은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텐데 내 아들이지만 정말 남편 구실을 하나도 못하는 놈이었었구나 싶었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별장에 내려갔다고 한 지가 얼만데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걱정을 하는 게 부부의 도리 아닌가요? 아니, 친구나 아는 사람이라도 소식이 없으면 걱정이 돼서 전화라도 한 통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놈은 전화는커녕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태연하게 재활이나 받고 있으니 분통이 터지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문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의 머리라도 때려주고 내려올 걸 싶은 마음이 가득 들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도통 알 수 없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아,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그댁 며느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때 사고로 들어오신 남자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럼 아드님이시겠네요? 확인해보니 며느님은 이미 사망 처리가 되었고 아드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어떻게 면회라도 가능한지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 사람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보는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며느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참, 여기 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에요. 사고 현장에서 시신이 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며느님 시신은 바로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우리 며느리 핸드폰이 아닌데 자꾸 며느리의 물건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확인해 보겠냐는 말에 당장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핸드폰이 이미 며느리 것이 아니니 시신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차디차게 식은 시신은 바로 우리 며느리가 맞았거든요. 저는 넋이 나가버린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주변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리며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며느리가 정말로 죽었구나 하는 진실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하게 보이는 실루엣이 보인 것이요. 바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유유히 휠체어를 밀면서 복도에서 절 향해서 왔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아들의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했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네가 남편이라면서 평생을 곁에 지켜줄 배필이라면서 그렇게 사이가 좋을 때는 언제고 네 아내가 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놈의 재활한다고 이제서야 병원을 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한 사람의 남편이냔 말이야. 절대 아들에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들은 그런 제 행동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쏟아내는 원망 섞인 말을 고스란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다 아들은 제 손에 힘이 빠지고 쓰러질 것 같았는지 그제야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하더군요. 이제 다 하셨어요? 이제 다 나 때렸냐고요. 엄마 자식은 나 아니야? 아내가 엄마 친자식이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 이야기도 들을 기회를 줘야지. 알아요. 엄마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믿어왔는지. 내가 모를 수가 없지. 그래도 엄만 몰라요.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 그런데 엄마, 이제는 내 말도 들어줘야지.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적어도 엄마 아들 말을 한 번은 들어줘야지. 아니다. 내가 말을 말자. 엄만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른다고. 아들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죽고 없는 지금에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오열하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핸드폰은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기 것도 아닌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로 전화를 거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제 궁금증을 풀어줄 심산인지 내 거라고 적힌 발신 번호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며느리의 핸드폰이라는 물건이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핸드폰의 착신자는 바로 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핸드폰과 아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더군요. 엄마,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온 그 사람의 진실이라고요. 제발 엄마 아들 좀 믿어주면 안 돼? 언제까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사람만 믿을 건데. 저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눈빛이 선명해지기 시작한 것을 아들도 봤는지 그제야 아들은 이제까지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엄마, 그 사람이요. 우릴 속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 절대 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불륜? 불륜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한테 붙었다고요. 그 사람 의사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엄청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동안 무슨 서류다 뭐다 해서 많이 작성시켰는데 그게 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금이었어요. 그거 전부 저 사람이 홀라당했고요. 게다가 저 사람 아주 뻔뻔하게 자기 직장에서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봐. 내가 다리를 못 쓰는 거지 머리까지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 참으려고 했어. 그냥 참고 살려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 일로 더 상처를 받을 테니까. 그런데 도무지 안 되겠어. 나 이제는 엄마도 나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가 이 병원에 도착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이용만 했고 며느리의 핸드폰이라는 물건은 불륜 때만 쓰던 두 번째 핸드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남자는 며느리의 불륜 대상, 바로 아들이 말한 동료 의사고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야 이 병원에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은 재활 중에 다른 선생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채비를 해서 이렇게 병원에 온 거고 시신을 마주한 직후에 나를 만나게 된 거고요. 그간 저는 며느리에게 속고 지냈던 겁니다. 그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눈빛을 진실이라 믿으면서 말이에요. 정말 여기서 멍청한 사람은 저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을 받게 될 진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감정을 다스리고 잠시 쉬던 아들의 입에서 말이죠. 엄마, 저번에 엄마가 별장으로 찾아가라고 했죠. 내가 거기 왜 안 간다고 했는지 아세요? 나 거기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별장이라는 게 산 중턱에 있더라. 길은 다 닫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 동료라면서 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가 나를 끌어주면서 갔어요. 그러다 중간쯤 왔을까? 갑자기 휠체어에서 손을 놓더라고. 하마터면 그대로 산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지만 급하게 세워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런 머저리는 여기서 우리 쫓아오지도 못한다니까. 그냥 여기다 버려두고 가자. 쟤 여기서 살아 돌아오기 힘들걸 하면서 가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또 아내라는 사람은 좋다고 그 남자 따라서 가버리고요. 그날 정말 목숨을 걸어서라도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신념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당장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중환자실에 있는 불륜남은 우리 아들을 정말 보낼 심산으로 산 중턱에 몸도 성치 않은 아들을 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걸 죽은 며느리도 동의했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아들의 입은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하래요. 제 말은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정말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 엄마가 찾아와서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정말 아내의 말대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난 그래도 엄마가 아끼는 사람이니 한 번은 기회를 주자 싶었는데. 그런데 이미 기회를 주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아내의 편으로 돌아서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재활이나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지.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말을 내뱉는 아들. 그런 아들을 믿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저는 방금 제가 때렸던 아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난 놈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흔적을 믿지도 못하고 단 하나뿐인 내 편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 너를 믿어주지 못했어.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하렴. 길게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을 믿어주지 못한 것을 변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들을 어루만지며 달래주자 그제야 아들도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저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도
엄마 걱정 하나 덜어주겠다며 입을 닫고 있던 아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삶의 기력도 잃었던 아들. 그저 살아만 준 것도 고마웠던 아들인데 내가 이런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 싶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들, 상처 많이 받았니? 둘 다 눈물을 그치고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길 즈음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죠. 이번 일이 너한테 얼마만큼 상처를 남겼는지는 모르겠구나. 나도 참 바보 같아. 왜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어서 하나뿐인 내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치? 그래도 아들, 이미 저 세상 간 사람이야. 우리에게 남긴 상처의 대가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괜히 마음만 남기면 너나 나나 둘 다 평생 마음이 편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는 잘 마무리해서 보내주자꾸나. 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복잡한 표정의 아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어도 그간 우리에게 해주었던 고마움과 미련은 분명 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단호한 눈빛을 한 아들을 보니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저희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된 제 친정 식구들은 며느리가 벌을 받은 거라고 혀를 끌끌 찼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냐고. 아픈 사람을 2번 죽이는 행동을 한 못된 사람이었다고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 또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 딸이 저질렀던 행동들을 사죄했어요. 아마 본인들이라도 사죄를 해야 하늘나라에 간 며느리가 그곳에서 죗값을 좀 더 덜 받지 않을까 싶었나 봐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어찌됐든 내 아들에게 말로는 사죄를 빌었으니 그걸로나마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른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남자의사는 결국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비극을 초래한 불륜이었죠. 저는 요즘 아들의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장애라는 것이 얻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몸이 불편한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에서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내 잣대로 아들을 약자로 만들어버린 게 이번 일의 화근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건 전부 제 편견이었던 거죠. 물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전적이 있으니 아들과의 신뢰도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 그저 지금 아들이 나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들을 내몰았다는 사실은 지금도 아들의 앞에서 머리를 바닥에 찍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런 어두운 생각들로 아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요. 아들의 아픔은 엄마인 저부터 제대로 직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 전하고 싶어요. 나처럼 같은 아픔을 겪고 있거나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몸이 불편한 걸 얻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요. 몸이 불편하다라는 것은요. 결코 약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어리석고 모자란 인생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